창조적 미래를 만드는 지식 강연 상상하라 이매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매진의 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네, 제가 그 도심에 살다 보면 별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안 보이죠, 일단. 그러니까 하늘만 이렇게 고개를 들어도 되는데 하늘로. 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없는데 얼마 전에 제가 낙산 산성을 가봤습니다. 종로구에 위치한. 그 위에 올라가니까 하늘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겠죠? 별들이 막 쏟아지는데. 근데 하늘에 그것도 도심에서 봐도 별이 있더군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막 쏟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막 로맨틱하고 왠지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기분이 들었었어요. 그 좋은 풍경을 혼자 네. 보러 가신 거죠? 혼자 갔어요. 근데 정말 짜증나는 게 남들은 다 커플이 오더군요. 거기. 그런데 여성분이랑 같이 가셔야죠. 에이, 어쨌거나 가서 봤는데 예전에는 그냥 보면 이게 별이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이매진도 진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게 별일까 위성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예, 저 중에 어떤 것도 위성도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하늘을 네. 굉장히 좋아하는 게 저 대학교 다닐 때는 제 전공이 심리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천문학과인 줄 알았어요. 워낙 천문학과 강의를 많이 수업만 들었다면서요. 찾아들어서 그러니까. 예, 저도 항상 네. 하늘에 밤에 이렇게 항상 하늘을 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즘 별이 워낙 안 보여서 좀 슬프더라고요. 참 자기 공부는 안 하고 남의 거 많이 찾아갔던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궁금증이 작가를 만들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럴 것 같기도 네. 해요. 사실 우주를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아, 정말요? 네. 나 죽기 전에 우주를 한번 가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럼. 왜요? 죽기 전이면 얼마 안 남았지 않았어요? 같은 세대예요. 저는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과연 우주를 갈 수 있을까? 내가 빠른 시일 안에 우주 여행이 가능할까? 이제 이런 상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자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인공 두 분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 다 우주 전문가시잖아요. 네네. 주로 어떤 활동을 많이 하세요? 저는 원래 이제 천문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주로 별과 우주에 관련돼서 이제 글을 쓰거나 네네네. 뭐 칼럼을 쓰거나 책을 쓰거나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임초로 박사님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곳에 계신데 여기서는 뭐를 하는 데죠? 나로 그 발사체 하고 이제 네. 그 후속 과제인 한국형 발사체 네. 사업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저궤도 위성 아리랑 위성 그리고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위성 네. 그것도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무인항공기 쪽 요새 드론이라고 많이 하는 예. 그쪽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항공기하고 이제 인공위성 발사체 이런 거를 이제 연구 개발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두 분 다 우주랑 별을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평소에 별 같은 거 많이 보세요? 예, 저는 또 이제 천문학자들은 사실 별을 잘 안 봐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네,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아나운서는 집에 가면 말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릴 때 아마추어 천문학을 했기 네. 때문에 이렇게 망원경 가지고 별 보고 이런 걸 좋아해서 네.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하는 친구들 좀 쫓아다니면서 네. 보고 있습니다. 임초로 박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저기 우리 천문우주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대전에. 예, 예. 네, 그쪽에 아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쪽 분들이 초청해서 소백산 천문대 같은데 몇 번 아, 가가지고 예, 예.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별을 가끔 봅니다. 예. 자, 먼저 오늘의 주제를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우주를 탐하다. 탐한다. 예, 우주를 탐하다. 주제가 굉장히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아까 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죽기 전에 우주 한번 가보는 게 꿈이기도 한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이명현 박사님. 네. 가능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우주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우주인가가 문제인데요. 돈이 네. 있어야 됩니다. 하긴 맞아. 지금도 돈 많은 사람은 가죠. 그 실제로 이렇게 한 100km 상공까지 네. 거기서부터 이제 우주라고 치거든요. 100km. 네, 우주 공간에 치는데 성층권 네네. 넘어가면. 네, 그렇죠. 네. 거기 갔다 오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줄 서 있고요. 뭐 한 2억 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도 2억을 줘야 돼요? 네. 먹고 죽을 애도 없는데. 안 되겠네. 그럼 우주 밖으로 아예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달을 간다 뭐 이런 네, 여행. 그러니까 국제 우주 정거장에는 이제 뭐 한 300억 정도
그래서 일반인도 갈 수 있나요? 그 일반인이 그렇게 하긴 힘들고요. 이제 뭐 그 대부호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몇 사람이 갔다 왔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강연을 들어보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현 박사께서 준비한 강연은 어떤 네. 건가요? 우주 탐사의 역사. 네. 그래서 뭐 그 위대한 발견 뭐 네. 이런 제목으로 간단하게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명현 박사님의 강연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그 혹시 옥토버 스카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탄광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대대로 이제 광부가 되어서 이제 그 세계 속에서만 뭐 다른 꿈을 가질 수 없고 그런 이제 탄광에서 이제 광부가 될 운명에 놓여 있는 그 어떤 소년들이 어느 날 하늘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로켓을 목격하게 됩니다. 목격을 하고는 저 로켓을 우리도 발사해보자 하는 꿈을 갖게 되고 자기네끼리 이제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하려고 막 우여곡절을 겪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광부 사회에 있는 그 아버지라든가 다른 분들은 뭐 그 사회에서 늘 있어 왔던 식으로 자식들이 살아가기를 바라고 뭐 그러면서 당연히 마찰이 생기겠죠. 그럼 뭐 실패도 하고 뭐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은 이제 이 소년들이 성장하고 자기들의 꿈을 이제 그 실현해 나가는 그런 이제 영화입니다. 옥토버 스카이라고 하는 영화고 책도 번역이 돼서 나와 있는데요. 그때 그 소년들이 거기서 본 로켓이 바로 뭐냐 하면 스푸트니크라고 1957년에 그 인류 최초로 그 우주 공간을 쏘아 올렸던 그 인공위성입니다. 아주 작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고 뭐 안테나 삐쭉삐쭉 나와 있는 아주 작은 물체인데 1957년에 그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러시아가 된 구소련에서 그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공적으로 만든 물체를 우주 공간으로 띄워 올렸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이제 바라보고 그 이제 탄광촌에 있던 소년들이 겪게 되는 게 옥토버 스카이의 그런 그 이야기인데요. 그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인간이라고 하는 인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동물인데요. 우리의 이제 조상들을 이렇게 올라가면 뭐 현생 인류의 조상이 한 20만 년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고 이렇게 뇌가 발달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문명을 건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20만 년 전에 동굴에 살던 또는 막 수렵 채집 시절이니까 들판을 뛰어나 있는 우리들의 조상들도 하늘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별이 훨씬 더 많이 보였겠죠. 깜깜한 밤이 되면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겠죠. 저 별들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또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저곳에 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들었을 겁니다. 그 긴 인간의 진화의 역사 속에서 진화의 역사는 결국 말하면 우리가 문명을 건설해 나가는 역사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긴 20만 년의 역사를 속에서 드디어 인류가 지구 표면을 떠나서 물론 우리가 직접 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만든 어떤 물체가 우주라고 하는 공간으로 날아가게 한 사건이 바로 1957년에 스푸트니크 발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감동적이기도 하고 우리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주 탐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럼 왜 우주로 가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우주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호기심과 그것에 대한 그리움과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 있었겠죠. 하지만 모든 일이라는 것은 특히 굉장히 큰 이런 그 과학 기술의 어떤 그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호기심만으로 충족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좋든 나쁘든 간에 어떤 그것을 촉발시키는 동력이 필요한데 그 동력이 정말 역설적이게도 미국과 당시 소련의 이 냉전 관계입니다.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으로 대립을 하면서 군사 경쟁을 막 했죠. 그래서 핵무기도 개발하고 별의별 분쟁도 일으키고 했던 그러한 두 나라의 뭐 자존심 싸움 또는 군비 경쟁 이런 것의 일환으로 우주를 먼저 점령하겠다고 하는 뭐 그런 그 국가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우주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스푸트니크호의 그 발사에 자극을 받아서 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1960년대 초반에 케네디 대통령이 그 세기가 그 60년대가 지나기 전에 달에 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1969년 7월 20일
현지 그 미국 시간으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합니다. 인류가 이런 인간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지구를 벗어나서 다른 천체에 내린 첫 번째 사건이고요. 그 이후로 달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아폴로 11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소련은 화성에 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달은 이미 미국이 점령을 했으니까. 그래서 화성 탐사가 시작이 되고요. 1976년인가요? 바이킹이라고 하는 바이킹 1호와 2호가 화성에 착륙을 합니다. 무인 탐사선입니다. 사람이 간 것은 아니고요. 미국이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화성을 비롯한 다른 행성들에 대한 그 탐사가 계속되고요. 최근에는 아시는 것처럼 명왕성에 그 뉴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탐사선이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어서 멋진 것들을 보여줬고요.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1호와 2호는 또 그 이전에 발사된 파이어니어 10호와 11호는 지금도 태양계 외곽으로 해서 벗어나서 이제 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을 다시 돌아가서 왜 우리는 계속해서 우주 탐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그 기원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주 탐사선을 만들어서 우주 개발도 하고 우주 탐색도 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고요. 또 그런 것들만 가지고 충족될 수 없었던 것들이 그 나라 간의 경쟁. 최근에 와서는 또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우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각기 다른 이유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적인 경쟁, 또 과학자들의 호기심,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합의, 이런 것들이 총합이 되어서 우주 개발, 우주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신기하게도 1969년 7월 20일 날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서 발자국을 찍었죠. 인류의 발자국을. 그리고 1972년 12월에 아폴로 17호가 간 이후로 아무도 달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화성에도 가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인류가 발을 디뎠던 유일한 천체는 달입니다. 달에 간 지 지금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화성을 가자고 하는 그런 그 움직임들이 있고요. 미국 나사에서는 2030년대 중반, 또 한쪽에서는 그 민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2020년대 중반에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들의 그런 오랜 꿈이었던 것들, 우주를 향한 탐사 같은 것들은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연은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오십시오. 네. 자, 이명현 박사께서 우주 탐사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니까 처음에 이 우주 어떤 그 탐사를 시작한 이유가 네. 자존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학자들은 호기심 같은 걸 내세우고 네.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 소련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에서는 이제 자기네 소비에트 체제가 이제 정당하고 그렇죠. 과학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네. 이제 과학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죠. 그게 선의의 경쟁이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 굉장히 좋은.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군사적으로도 발달을 하니까 좀 그렇죠, 아쉽지만 그런 경쟁이 있기 네.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생겨난 예. 거죠. 자, 이명현 박사님께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쪽으로 잠깐 좀 나와 주시죠. 자, 이 박사님께 어떤 궁금한 게 있나요? 얼마 전에 기사로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가 한 800여일 정도 우주에서 머물렀다는 기사를 봤고, 혹시 그렇게 우주에 오랜 시간 이렇게 머무르려면 어떤 훈련이나 준비가 필요한지 좀 궁금합니다. 800일을 머무르는 사람이 있나요? 네, 그 국제 우주 정거장이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몇 달마다 한 번씩 이제 3명씩 소유주 우주선이라는 걸 타고 가서 네네. 3명이 가면 3명 데리고 오고 이렇게 교대를 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훈련이 체계적으로 좀 필요합니까? 그 실제로 그 우주 비행사가 되려 그러면 네. 우주 공간에서 이제 견딜 수 있는 게 돼야 되니까 신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이제 그런 이제 그 중력에 견딜 수 있게 네. 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고립된 공간에서 오래도록 독자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기계를 고친다든가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이 한다든가 뛰어나야겠네요, 또는 그렇지. 간단한 응급처치나 이런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생존 훈련도 많이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종합적으로 간단히 생각하시면 이제 무인도 같은 데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네. 혼자 살아가야 되는 네. 그런 훈련을 종합적으로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신력도 엄청 뛰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그래서, 그렇게 네. 오래 있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맞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네. 잘못하면 정신병 네, 그래서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그런 것 같은데요.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예.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건강한 사람들을 네. 그러니까 뽑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얘기를 잘 저희가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초로 박사님께서 준비한 강연인데요.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습니까? 명왕성 탐사 그 베일을 벗기다라는 제목으로 네.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제일 끝에 있는 행성이라고 네. 알고 있는데 또 행성이다 아니다 뭐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은 강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태양계에 보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9개의 행성이 쭉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2006년 어느 날 갑자기 국제행성연맹에서 명왕성 더 이상 행성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그 명왕성은 이제 그 카이퍼 벨트라고 하는 그 명왕성 그 태양계 끝에 있는 그 작은 행성인데 태양에서 약 70억 킬로 정도 떨어진 굉장히 멀죠. 예. 그리고 공전 주기가 이제 지구가 1년인데 명왕성은 250년 정도 걸려야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그 기온은 그 마이너스 한 220도, 뭐 생물이 살기가 좀 굉장히 어렵겠죠. 이 명왕성은 1930년도에 미국의 천문학자인 톰보가 발견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그 9번째 행성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었죠. 이게 1930년도에 그 해, 또 명왕성을 발견한 그 해에 그 로엘 천문대 그 행성을 발견한 천문대에서 그 이름을 지려고 이제 세계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그때 이제 영국의 11살짜리 소녀가 이 제안한 플루토가 이제 그 당첨이 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름으로 이제 불렸는데 이제 그게 동양에서는 명왕성으로 이름이 번역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과학 소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명왕성은. 왜냐하면은 태양계 끝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도 이제 뭐 저승의 신인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멀고 너무 춥고 그 외로운 그런 걸로 굉장히 묘사가 되는 거죠. 명왕성은 이제 이 본래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행성도 도는데 다 같은 면에서 돕니다. 같은 면에서 이렇게. 근데 명왕성만 약간 17도 이렇게 삐딱하게 돕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명왕성하고 이 카론이라는 행성 그 유성이 그 질량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4개 유성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도하는 그 행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퇴출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그 행성학자들이 이제 물론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행성협회에서는 이제 퇴출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호라이즌스가 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명왕성이고 왼쪽에 있는 게 카론입니다. 이 명왕성은 그 지름이 약 2,300km. 카론 그 유성은 약 1,200km, 반쯤 되죠, 지름이. 보이는 1977년도에 발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성, 뭐 토성, 해왕성, 명왕성 지나가지고 지금 77년도에 발사해서 지금 2015년에 태양계를 좀 벗어나고 있죠. 거의 40년에 걸쳐서 간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그러니까 인류가 만든 그 우주선 중에서 제일 멀리 간 그 우주선이 바로 이제 보이저 1호가 되겠습니다. 탐사선 뉴 호라이즌이 되겠습니다. 이 뉴 호라이즌 그 탐사선은 그 나사의 이제 그 행성 탐사 목적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2006년에 발사를 해서 2007년도에 이제 목성을 지나갔죠. 그리고 지금 이제 2015년도 7월 달에 그 명왕성 옆을 지나갔습니다. 12,500km 옆을 지나가가지고 이제 좀 더 멀어지고 있죠. 거기서. 그래서 명왕성에 근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가운데 보시면 여기 왼쪽에 그 화이트 허트라고 이렇게 뭐 모습이 그 허트 같은 모습이 보이죠. 거기가 이제 얼음 지구인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제 그 형태가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명왕성과의 카론인데, 명왕성에서 이제 멀리서 그 망원경으로만 볼 때하고는 달리 가까이 가보니까 그 정확히 그 크기도 알 수 있었고 또 거기에 있는 어떤 그 크레이트라든가 어떤 뭐 그 클리프 같은 게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앞으로 그 뉴 호라이즌에서 온 자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고 아마 그걸 연구를 하면 앞으로 명왕성에 대한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 임초로 위원님께서 명왕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명왕성이 이제 행성이 아니다라고 지금
평가 절하가 된 일단 건가요? 지금은 이제 연맹에서 이제 퇴출시킨 거죠. 대출. 좀 외소행성이라고 부르죠. 네. 저 어렸을 때는 네. 명왕성이 태양계의 끝으로 배웠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렇게 9개.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위에 그 뒤에 뭐가 더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뭐 카이퍼 벨트라거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사실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도. 명왕성 이후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태양계? 그거는 아마 저기 천문학자이신 더 많이 잘 아실 것 같은데 한번. 별이 있긴 있나요? 더? 네, 그러니까 명왕성이 있는 쪽이요. 그러니까 네. 명왕성이 그 있는 쪽에 명왕성이랑 비슷한 정도의 크기와 그런 이제 좀 성질을 가진 천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 그쪽 부분에. 네, 거기에 뭐 수만 개 이 정도가 아니라 뭐 수조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오. 그래서 그 근처를 카이퍼 벨트라고 불러요. 아, 그래서. 그것을 태양계의 일부로 보고 있는 거군요. 네, 거기가 이제 그 태양계 그 사실은 굉장히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진짜요? 우리가 행성의 마지막 쪽이라 그러지만 네네. 그렇게 있는 것을 카이퍼 벨트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명왕성 비슷한 애들이 놓여 있고 거기서 사실은 한 3만 년 정도 더 가면 어우. 진짜 태양계의 끝에 이렇게 오르트 구름이라 그래서 오르트 그룹. 네, 거기에 이제 해성의 그 원래 재료가 되는 얼음 덩어리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가 사실은 태양계의 이제 마지막 물리적인 끝이 되는 거죠. 태양계의 끝은 오르트 그룹이다. 네, 물리적으로 이제 물질들이 존재하는 끝은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딴 건 모르겠지만 명왕성이 만약에 지구였다면 올해는 살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렇죠. 한 살 바퀴 돌리면 먹으려면 250년 아니에요? 250년. 그러니까 한 살이 250년 돌아야 한 살이잖아. 그렇죠. 맞죠.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혹시 거기 있었다면 우리가 한 10년만 살아도 그렇죠. 2,500년. 그러니까 2,500년 사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생각이 들지. 한 달 살고 죽을 수도 있죠. 맞아요. 야, 사계절을 못 보고 죽겠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또 상당히 불상사가 멀어요. 있을 수 있구나. 사실 이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뭐라고 하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기준을 갖고 있는 행성들을 쭉 보고 있으면 네. 명왕성 같은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게 거의 100%겠죠? 좀 마이너스 220도에서 살기는 그래, 아마 어떻게 생물체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이쪽으로 나와주시죠. 예.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천문학적인 우주항공 쪽인 업계에 계신 전문가 두 분께서 오셨으니까 네. 여쭙는데요. 보통 업계에 계신 분들은 자기 업계 내에 그런 비화 같은 걸 많이 아시잖아요. 네네네. 이제 국내 네티즌들만 이렇게 진실 공방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이제 과거 냉전 시대에도 이제 아폴로 그 네. 우주선 우주인이 진짜로 달에 착륙을 했는지 진짜 달에 갔긴 갔는지 그런 진실 논란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과거 10몇 년 동안 굉장히 궁금했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오늘 못 물어보면은 예. 업계에 계신 두 분이 오셨으니까 예. 그 업계 비화를 좀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 사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음모 이론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또. 근데 과연. 그때 임 의원님 그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을 때 그 암스트롱인가요? 닐 암스트롱. 닐 암스트롱이 이렇게 내딛는 거를 저희는 생중계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라디오로만 들었는데 이제 그때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예. 그래가지고 밤에 이렇게 그때가 보름에 가까워서 그랬는지 예. 둥근 달이 떠 있는데 거기 이제 사람이 있다고. 라디오에서 저기 내렸던 사람이 예. 그래서 아주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죠. 그래서 항공우주를 할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아, 그게 그때부터. 계기였구나. 그때 라디오가 없었더라면 지금 딴 일을 하고 계셨겠네. 지금 라디오 없었으면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고. 저도 예. 텔레비전 보고 천문학자 되기로 그래요? 생각을 했죠. 오. 그러니까 아폴로 키즈라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네, 사람들이 굉장히 아폴로 그래서, 키즈. 네. 근데 이제 그런 그 말씀하신 음모론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많은데 예.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뭐 이제 그 음모론에 들어가 있는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왜 성조기가 펄럭이냐, 먼지가 안 났다, 별이 안 보인다, 뭐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사는 대답할 가치를 못 느꼈기 때문에 답을 안 했어요 그동안에는. 아, 굳이 거기에 대해서 성조기가 아는 네, 근데 뭐 아니 그러니까 뭐 독도가 우리 땅인데 계속 독도가 우리 땅이다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본 애들이 뭐 말하고 그러네요. 뭐 그런 비슷한 거죠. 그래서 하도 이제 그게 심하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네네네. 그래가지고 달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 아폴로 11호가 내렸던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여러 적극적으로 또 가지 해명을 했네요. 어떻게 보면. 해명을 하고 있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도 안 믿습니다. 그 외에 또 위원님 그 다른 음모론 같은 게 있나요? 이쪽 계에 계시니까
혹시 그분들 사이에서 또 좀 이렇게 분분할 수 있잖아요, 의견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음모론은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뭐 대부분 믿지 않는 거고요. 예. 이분들은 이제 이쪽에 있는 분들은 간 거고, 그리고 사람들을 한두 명은 속일 수 있는데 네, 네. 그 수천만 명, 그때 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속이려면, 그리고 거기에 또 아폴로의 계획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거의 50만 명이 한 10여 년간 엄청난 돈을 투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다 속일 수가 있었을까 과연? 다른 사람은 다 바본가?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저희들은 달에 간 건 분명히 사실이다. 갔을 거라고 저는 달에 간 건 확신하고 사실이다. 있고요. 예. 그렇죠. 미국 그 총 생산량이 5%를 투자한 작업.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게 69년이라고 그러셨죠? 69년 7월 20일 날. 생각해보니까 저는 TV를 못 봤네요. 그때 제가 안 태어났어요. 그럼 나는 어떤 TV를 본 거지? 그 뒤에 나중에 뭐 그 이후에 다시 그걸 틀은 걸 봤나 예, 보다. 많이 틀기도 하고 뭐 영화에도 나오기도 네. 하고. 생각해보니까 나는 태어나기도 전인데. 예. 재밌네요. 예.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이 궁금하셨나 봐요. 의심이 좀 많으시네, 그리고. 예. 자, 이렇게 저희가 재미있게 우주 탐사의 역사부터 명왕성 탐사까지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잠시 후에는요, 더 재미있는 우주에 대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미지. 경영이란 현재를 사용을 해서 미래를 얻는 것이다. 21세기는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가는 시대입니다. 가장 기업이 필요로 한 사람이 내가 섹시한 사람이 아닐까. 이 연습을 많이 하면 되겠네요. 저는 꼭 마이다스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합격. 창조적 미래의 가치를 만드는 지식강연 이매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어떤 주제인지 두 번째 주제를 먼저 확인하시죠. 우주에 살다? 살다. 아, 탐하다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살다. 우주에 산다. 예, 우주에 살 수 있을까요? 상당히 궁금한데 강연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 이명현 박사님께서 또 강의를 해주실 거죠? 네. 예, 어떤 주제로 이번에는 강의를 해주실 겁니까? 일단 제2지구를 뭐 찾아보자. 뭐 이런 정도. 제2의 지구. 네. 진짜 궁금한 거예요. 저는. 쌍둥이 지구 뭐. 네. 저희도 궁금해요. 네. 지구 같은 곳이 또 있을까? 또 있을까? 예, 그렇죠. 굉장히 또 호기심이 확 느껴지는 그런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이명훈 박사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하늘에 이렇게 별을 보면 뭐 이 도시 지역에서는 잘 못 보지만 사실 그 뭐 공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인공불빛이 굉장히 방해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인공불빛이 없는 지역으로 가면 상당히 많은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굉장히 밝아졌다고는 하지만 좀 도시에서 벗어난 시골에 가게 되면 여전히 많은 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천문학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별을 보면서 저렇게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는 태양처럼 생긴 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 태양처럼 생긴 별 주위에 지구랑 거의 비슷한 별들도 돌고 있지 않을까,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그냥 막연하지만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꼭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저 많은 별들 주위에 우리 같은 어떤 그 생명체, 이렇게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정리되진 않아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태양계가 있는데요. 가운데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있고, 이제 지금은 퇴출된 명왕성까지 행성들이 쭉 있었는데, 그 행성들 속에 우리가 이제 지구란 곳에 살고 있고요. 그러면 밤하늘에 보고 있는 별들도 사실은 그 태양과 비슷한 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별들 주위에 여러 행성들이 있고 그 주위에 그 중에는 또 지구와 거의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그 논리적인,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그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죠. 저 많은 별들 주위에 행성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하는 작업은 직접 찾아보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가보는 거죠. 근데 너무나 멀어요.
그 명왕성 탐사선이 얼마 전에 가서 명왕성 주위를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그까지 가기에 9년이 걸렸습니다. 우주 탐사선으로. 그래서 태양계 안에서도 어디를 간다고 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작업인데요. 그 다른 별까지 가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본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과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 별들 주위에 어떤 행성들이 존재한다면 그 행성들도 별을 돌고 있을 겁니다. 태양이 가운데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도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별들을 관측을 하고 있으면 그 별이 원래 가지고 있던 밝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성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별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으로 이렇게 통과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가려질 거잖아요. 그럼 이 행성의 크기에 의해서 얼만큼 가려질 테니까 이 별은 그 가려진 만큼 어두워질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일식이나 월식 같은 현상이 그 별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미미하겠죠. 그리고 별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별빛 자체도 어두운데 그걸 가리는 정도는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그 가려지는 순간에 별빛이 어두워지는 정도를 잴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이제 간헐적으로 그 1900년대 중반, 초반부터 간헐적으로 태양계 바깥에 있는 다른 별 주위에 있는 행성, 그걸 외계 행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을 발견하는 작업들을 해왔는데 2009년에 케플러라고 하는 천문학자의 이름을 딴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발사했습니다. 우주 공간을 띄운 거죠. 인공위성 위에 망원경이 탑재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망원경을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별들을 동시에 관측을 하면서 그 별들 주위에 이렇게 빛을 가리는 행성이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관측을 쭉 해왔는데 관측을 하다 보니까 목적 자체는 그 별들 주위에 행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찾고 싶은 거고요. 더 큰 관심은 지구랑 비슷한 유사지구라고 부르는데요. 또는 쌍둥이 지구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찾아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2009년이니까 이제 몇 년이 흘렀잖아요. 여전히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이제 현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 몇 년 동안의 이제 자료를 천문학자들이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태양계 바깥에 있는 외계 행성 발견된 게요. 거의 2,000개에 육박합니다. 확인된 것만. 후보들은 몇만 개가 있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확인된 것 중에서 굉장히 이상한 애들이 있습니다. 태양계를 보면 가운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 다음에 목성이지 않습니까? 안쪽에 있는 행성들이 다 작은 행성들이에요. 그 표면이 지구처럼 딱딱한 행성들이거든요. 그런데 뜨거운 목성이라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수성 같은 위치에 있는데 목성만큼 커요. 그런 것들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슈퍼지구라고 해서 지구보다 약간 크지만 지구랑 거의 비슷한 애들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관측된 것을 가지고 전체 하늘에다가 통계를 내보니까 처음에 관측을 시작할 때는 지구랑 유사한 유사지구가 그 한 뭐 수십 개 정도 발견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가지고 관측한 몇 년 동안의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부르거든요. 태양계 같은 이 행성계가 한 수천억 개 이루는 집단이 우리 은하입니다. 그 안에 지구와 비슷한 유사지구, 뭐 쌍둥이 지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후보들이 작게는, 그러니까 계산에 따라 좀 틀린데요. 작게는 50억 개, 많게는 500억 개가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너무 흔하잖아요. 원래 수십 개 발견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막 당황하고 있어요. 전문가들도. 지구 같은 게 이렇게 흔하다니. 그렇게 되어서 거기에 외계인들이 살 가능성, 지구랑 환경이 비슷하다면 거기서 생명체가 1%만 있고 그중에 1%만 우리 같은 식으로 진화를 했다면 생명체가 굉장히 많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계 행성 그 탐구를 통해서 지구와 유사한 유사지구가 굉장히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들을 이제 진짜로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제 강연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 그러니까 진짜 지구와 같은 환경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거기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네요. 네, 그렇죠. 이제 지구처럼 지구보다 좀 크거나 네. 뭐 그렇고 딱딱한 암석으로 되어 있고 네. 대기가 있고 물이 뭐 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네. 태양에서도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구 이제 뭐 유사 지구 지수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네. 그 1이면 지구랑 똑같은 건데 뭐 0.88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네. 50억 개에서 300억 개.
50에서 500억 개 계산에 따라 좀 500억 틀리긴 개. 한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굉장히 많다는 아주 거죠. 많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가장 가까운 쌍둥이 네. 지구가 굉장히 멀잖아요. 예. 사실 우리가 간다고 하면 뭐 영화에서 나오는 SF에서 나오는 워프니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아니라 그냥 간다면 네. 사실은 그 우주선 안에서 늙어 몇 죽으면서 세대가- 아이들 네. 낳고 네. 몇 세대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설정의 뭐 SF 작품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 갔다고 하면 더 이상 지구로 돌아올 수는 또 없겠네요. 거기서 살아야죠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요. 그러니까 그 태양계 아까 오르트 구름까지 벗어나는데 지금 로켓 수준으로 한 3만 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3만 년. 네,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태양계 같은 다른 행성이 있어요. 네. 그 알파 센타우리라고 하는 알파 센타우리. 별인데 그 별 주위에도 행성이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지구랑 비슷한 건 아니지만 네. 근데 그까지 가는데 뭐 보이즈호가 지금 이제 태양계 바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속도로 한 5만 년에서 7만 년이 걸려요. 7만 년.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 장벽이 너무 높은 거죠. 불가능하네요.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현재 그 우주선이 아까 이제 그 뉴 호라이즌이 나왔습니다만 그 제일 빠른 거거든요. 네. 초속 30km 안 됩니다, 근데. 네네. 아. 근데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거든요. 예. 그 빛의 속도를 하려면 30만 킬로 가야 되는데 초당. 예.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빠른 속도는 초속 30km.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대체 1초에 30km 가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속도지만 네. 또 빛의 속도에 비하면 너무 느리잖아요. 너무 느리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속도에 가까워지려면 이제 많이 기술 발전이 있어야 되겠죠. 완전히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제 SF 작가들은 많이 있죠. 뭐 워프 항법이라거나 네, 지금은 그렇죠. 이제 돛담배를 만들어 가지고요. 태양풍으로. 태양풍으로 이렇게 밀려서 가는 게 이렇게 조금씩 가속되다 보면 태양계 끝쯤 가면 굉장히 거의 가속적이다. 광속에 가깝게 가속이 되거든요. 그 방법을 이제 하고 실제로 작년 그러니까 올해 내년 이렇게 해서 지금 시험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돛담배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돛을 달아요. 돛을 다는 거예요. 네. 네. 아니 그럼 저기 SF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이게 우주를 좀 접어가지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아, 접을 수도 있죠. 접으려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우리가 다룰 수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죠. 야 재밌네요. 아 재밌습니다. 예. 우주를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참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인데, 자 오늘 마지막 강연은 우리 임초로 박사님의 강연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할 내용은 우주 경쟁, 그 실크 로드를 개척하라. 이런 좀 어마어마한 제목으로. 근데 결국은 아까도 아폴로 계획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이제 그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서포트가 되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제 미국이 지금 1년 GDP가 거의 뭐 17조에 가깝고 중국이 10조 불.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에 거의 1조 5천억 불에 가까운 GDP를 했더라고요. 2014년도에. 근데 지금 우주개발 예산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연간 450억 불을 쓰고 있고 뭐 중국도 20억 불. 예. 저희 같은 경우는 5억 불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그런 액수를 쓰고 있는데 그러한 그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이제 뭔가 그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이제 이 연구 개발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련하고 이제 그 미국하고 우주 경쟁을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미국이 달에 그 유인 우주선을 보낸 이후로 이제 승부는 끝난 거죠 사실. 그리고 그 뒤에 얼마 있다가 이제 소련이 해체됐죠. 너무 이제 우주나 이 군사비를 많이 썼기 때문에 몰라겠다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중국이 이제 우주 쪽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1957년도에 모택동이 이제 그 우주 개발 계획을 수립한 검토하라 이렇게 한 이후로 미국에서 그 살고 있던 그 중국계 미국인인 전학삼 박사라고 굉장히 유명한 핵물리학자를 어렵게 중국으로 모셔가가지고 일성이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일성이라는 거는 인공위성이고 이탄이라는 거는 수소폭탄, 원자폭탄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선저우 같이 유인 우주선에 성공해가지고 그 지구 궤도에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창어 계획으로 달에도 갔다 왔습니다. 무인으로. 달 탐사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달에 갔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EU라든가 중국, 인도, 일본, 뭐 우리나라 또는 뭐 이스라엘, 브라질 정도가 이제 계속 우주 개발에 참여하고 그 과학 쪽에 그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나사에서는 화성 그 가는 프로그램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이러한 그 큐리오시티 같은 지상 로봇뿐만 아니고
드론을 갖다가 이제 보내가지고 좀 3차원으로 화성을 탐사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화성까지 아주 제일 빨리 가면은 한 7개월쯤 걸립니다. 사실은 지금 그 우주선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러한 이 연구들이 2037년도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계속 진행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쪽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물론 이제 딥스페이스라고 해서 달이라든가 이제 화성 멀리 가는 거였고 지구에서 가까운 그 우주에 관련된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국제우주정거장을 지금 그 ISS를 이렇게 더 발전시키는 그래서 더 이렇게 굉장히 크게 만들어 가지고 자체 회전을 시킴으로써 인공 중력을 만드는 그러한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주 가는데 너무 비쌉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톤을 우주 저궤도로 보내려면 거의 5천만 불, 약 500억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비싸다 이거죠. 우주 가기가. 그래서 아예 그냥 36,000km에다가 평형추를 놓고 카본 나노 머티리얼로 이 줄을 매달아 가지고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자. 그래서 사람이 그 엘리베이터 올라가면 이쪽에 추가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안 쓰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주 가는 비용을 줄이자. 뭐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딥스페이스 그러니까 달이나 화성 가는 거 말고 또 지구 주위에서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연구들도 우주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주 개발 쪽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무궁무진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초로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거는 이제 행성을 쭉 찾고 또 지구 위에 뭐가 있는가를 찾는 일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구 가까운 우주에서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네요. 네, 실질적으로. 가까운 데서도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방청객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질문을 좀 해주시죠. 네, 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게 궁금한가요? 저는 그 요즘 공상과학 영화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인터스텔라? 네, 그 인터스텔라.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발전된 기술들이 많은데 네. 그 현재 실제하는 기술들이 혹시 거기서 있는지 영화 속에서 아. 기술들이 예를 들면은 냉동 인간 기술을 네. 써가지고 네네. 노화를 방지하고 네. 긴 시간 동안 우주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기술들처럼 현재 실제하고 있는 기술들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거기에 나옵니다만 이제 그러한 이제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드 SF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과학 기술에 기반으로 한 아. 황당무계한 SF가 아니고 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그 먼 미래를 한참 뒤에 그 가능한 그런 이야기들인데 사실 그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네. 그래서 냉동인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뭐 연구는 하고 있겠지만 뭐 앞으로 이제 가능성이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바로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또 거기 나오는 웜월도 물론 거기 나오는 그 킵손 그 칼텍 교수가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인류가 지금 갈 수 있는 제일 빠른 속도가 초당 30km인데 3만 킬로, 30만 킬로 가려면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려면 이제 굉장히 비속도에 가까워져야 되죠. 그리고 여행 갔다 오면 이제 자기 딸이 이제 이렇게 늙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30km 정도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킵손 그 교수 말에 하면은 뭐 그분이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200년 뒤나 가야지 우리들이 아마 그런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분 예상에 의하면 물론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늦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웜월도 거기도 그 영화에 나왔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인류가 찾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른 외계인이 와서 만들어줬다고 가정을 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거기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먼 미래 후에 가능한 이야기들이지 지금 당장 가능한 이야기는 아마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허무맹랑한 있습니다. 얘기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건 허무맹랑하지는 아니고 않지만 과학 기술에 기반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가능하지는 않은. 먼 미래에는 가능할 수도 있는. 그건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그럼 혹시 그 영화 중에서 현재 과학 기술과 비슷한 건 어떤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에 가까운 그러한 어떤 속도라든가 어떤 예. 공간 개념 또는 뭐 블랙홀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저보다는 이 교수님 더 훨씬 많이 아시겠지만 네네. 그거를 저희들이 직접 경험은 할 기회는 아직까지는 없었죠. 네. 궁금증이 좀 풀렸어요?
예, 많이 풀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야, 이게 저도 보면서 그 인터스텔라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걸 일단 쓰신 작가분이 굉장히 그 과학적인 지식이 풍부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저는 이제 보면서 느끼긴 네, 했어요. 뭐 감독 동생이라 그러는데요. 네. 그분이 그 쓰려고 그 아까 캡손 박사님 얘기했던 칼텍에 가서 네. 4년 동안 공부를 했대요. 예,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예. 왜 갑자기 오. 갑자기 소리 많이 드시죠? 예, 요 가운데 학생? 예, 여기로 나오세요. 자, 오늘 뭐가 궁금해요? 우주에 살다라는 주제를 보고 궁금증이 왔는데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우주 생물체가 있잖아요. 실제로 존재하나요? 우주 생명체요? 네. 어떤 걸 본 거예요? 외계인이나 그런 박테리아 그런 종류에서 약간 궁금증이 왔는데. 오.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라는 거는 지금 아직 발견된 적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전 우주에서 지금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는 게 확인이 된 건데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사 지구가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한쪽 과학자들은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런 이제 행성 같은 데서 우리처럼 이렇게 문명을 건설했으면 원래 이 전파를 이제 자기네 별에서 반사해서 하거든요. 지구가 네. 직접 내지 못하니까. 네,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방송도 막 전파를 송출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외계 문명이 건설이 돼 있다면 그걸 밖에서 보면 원래 자연에서 나와야 될 전파 말고 막 라디오, 텔레비전, 핸드폰 막 이런 전파가 삐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관측을 과학자들이 해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면 흔적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못 찾았는데 2035년 어느 날 디데이로 보고 있어요. 아, 그걸 찾을 것이다. 네, 망원경 숫자하고 관측해 드린 시간하고 네, 아까 행성의 숫자 이런 걸 하면 그렇고 그다음에 그 박테리아 같은 것들은 화성에서 엑소말스라고 하는 화성 탐사선이 2016년에 발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뭐 이렇게 셋업하고 하면 한 2018년쯤이면 네. 화성에서 이렇게 박테리아나 미생물 같은 거 발견할 거라고 과학자들은 지금 굉장히 개연성 있게 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체는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네. 워낙 그런 이제 있을 수 있는 조건은 많은데 네, 네. 이제 실제로 찾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죠. 하늘양 질문 고마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예. 이명현 박사님 오늘 네. 강의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소감이? 이게 반응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너무 적극적이시죠. 네, 적극적이시고 예. 미처 질문 다 못하시고 네, 그래서 네, 네. 네, 오늘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임 박사님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이런 그 일반인들이 이렇게 우주에 관심이 많다는 걸 좀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 강연을 언제 한다라고 고지를 하거든요. 네. 요즘 많이들 우주에 대해서 궁금하셔가지고 지금 오신 거니까 굉장히 또 자세도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예, 예, 굉장히 능동적이시고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우주의 신비로운 이야기 저에게 해주실 수 있도록 연구를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두 분에게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경영이란 현재를 사용을 해서 미래를 얻는 것이다. 21세기는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가는 시대입니다. 가장 기업이 필요로 한 사람이 누구일까? 인재상. 내가 섹시한 사람이 아닐까? 이 연습을 많이 하면 되겠네요. 저는 꼭 마이다스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합격. 상상 안내자 이종범의 이매진. 오늘도 굉장히 기대되네요. 오늘은요. 네. 제가 하나의 작품하고요. 네, 네. 예전에 있었던 어떤 하나의 추억,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네,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한테 이제 천문학에 수업을 해주시던 천문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네. 젊은 연구자셨는데 그분이 천문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학자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가셨을 때 얘기예요. 다른 나라에서 우주에 대해 연구를 하다가 큰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 연구를 그만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쯤에 네, 네. 하루는 버스를 타고 집에 가다가 외국에서 유학 중이셨으니까요. 넓은 들판에 아주 많은 양들이 모여서 이렇게 풀을 뜯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양들은 신체 구조상 땅을 보면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딱 한 마리의 양만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대요. 양이요?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에 가득해서 천문학 연구를 계속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주라는 것이
당장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장 취업도 있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요. 네. 네. 그 와중에 그것과 무관하게 우주에 대한 탐구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시는 그 양 한 마리 같은 느낌의 과학자들 덕분에 사실 우리들은 우주에 대해 알아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SF 작품이 있어요. 유키무라 마코토라는 작가의 플라네테스라는 작품인데요. 그 플라네테스에 보면 아직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니에요. 화성까지는 인류가 갔지만 아직 목성까지는 못 갔어요. 그런데 어떤 한 남자가 자신은 우주 연방에 소속되어 있는 외계인이라는 말을 하는 남자가 있어요. 당연히 아무도 믿지 않죠. 근데 오직 한 명의 여자 주인공만이 그 남자의 말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물어봐요. 우주 연방에 가입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주 연방에 가입되기 위한 자격 조건을 스스로 알아내는 것, 그것이 자격 조건이야. 이제 우리들이 우주에 대해서 알아나가기 위해서 그 양 한 마리 같은 과학자들에게 많이 빚을 지고 있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넘어서서 저 바깥쪽에 우리 같은 생명체들이 존재한다면 같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어떤 자격 조건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같은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부르죠, 이 지구를. 네. 여기에 사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어떤 의무이자 책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종훈 작가는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작가잖아요. 상상력이 일단 뛰어나니까 저도 네, 이런 같은 어떤 고민을- 결론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탐사를 해야겠다라고 도전했기 때문에 네. 우주를 알아갔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네, 우리의 인생도 탐사를 하듯이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발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또 멋진 상상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